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밖에 나가면 굉장히 후덕지근합니다. 자, 오늘 하루의 더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후덕지근할 때 불쾌지수 많이 올라가죠. 여러분도 이럴 때 감정 컨트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만 이 후덕지근한 여름 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2588 2588.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정치적으로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한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거론되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기지 않고 나름 결론을 지었다는 차원에서 평가해 줄 부분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차기 정권으로 문제를 넘겨서 대선 때마다 공약을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요? 지금 개헌은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국회의 개헌특위는 이미 수차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굳이 야당 대표가 그것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특위 구성 제안보다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시기 등을 언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이 인생 최대의 실수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자신이 지나치게 일에 쫓기고 있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마윈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가서 일하지 않고 평온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마윈 회장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만든 이들은 모두 여유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여유를 갖고는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유는 승자의 여유입니다. 지금 직업을 찾아 헤매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이 승자의 여유일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기준금리가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예? 이 와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자들한테 왜 돈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 있죠? 예. 이거는 수년째 끔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리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대금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예. 증권사들도 이제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신용거래 금융 잔액은 7조 3,041억, 그러니까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리는 돈으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으로 빌린 돈을 갖게 되는데,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준금리 1.25%까지 떨어지자 은행의 예적금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빚내서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에서 빚을 내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증권사들이 빌려가는 투자자들에게 받는 대출금리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국내 증권사 34곳 가운데 올 들어 이자율을 낮춘 곳은 한국투자증권 한국밖에 없고요. 지난해 금리를 조정한 증권사도 9곳에 그쳤고, 나머지 24개의 증권사는 2년 넘게 이자율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1년 책장 이자율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증권사도 14개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로 시중금리도 1%대로 떨어졌는데, 증권사도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 지금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요. 여기에 관한 국민투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로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펀드 평가사에 따르면 서유럽 주식이 대거 포함된 유럽펀드, 브렉시트 우려가 가시화된 지난 4월부터 1,200억 원이 유출됐습니다. 이게 1사분기 동안 380억 원이 유출된 것에 비해서 한 4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예. 한번 영국이 포함되지 않은 유럽 신흥국 주식 펀드는 자금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2사분기 유럽 신흥국 펀드에서 42억 유출됐는데, 물론 이제 1사분기 21억보다 커졌지만 유럽 펀드보다는 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고 있고요. 증시 전문가들이 유럽 펀드의 자금 유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현재 브렉시트 불안감 고조되기 시작한 4월부터는 마이너스 4%, 수익률을 이게 이제 그나마 만회한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글로벌 펀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브렉시트고, 근데 이게 브렉시트가 단행된다 해서 영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이제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틀 후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예. 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티켓 몬스터와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예. 지금 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게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소셜 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거래 정책부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오전 10시부터 이제 업계 1위 쿠팡, 3위 티켓몬스터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뭐 굉장히 오후 늦게까지 내부 문건 수집된 증거 확보에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은 이제 업계 2위인 위메프 현장 조사한다고 하고요. 공정위는 소셜 커머스 업체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흠대금 지연 지급과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하고요. 공문에 명시한 혐의 외에도 판매 장려금 과다 부과와 부당 비용 전가 등의 혐의도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품대금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데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쿠팡이나 티켓몬스터 뭐 이런 데는 다 소셜 커머스 업체인데 새롭게 형성된 유통시장이거든요. 기존 질서 가지고 이거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을 했네요. 예? 예. 최용수 감독, FC 서울의 감독이죠. 예. 중국 장수 수닝 감독으로 간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시즌 도중인데, 이 최용수 FC 서울 감독이 중국 장수 수닝을 맡게 됐습니다. 이 계약 기간 2년 6개월이고요. 연봉은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 원입니다. 이 장수 수닝이 지난해에도 이 시즌 도중에 최용수 감독 영입을 시도했었거든요. 예. 이때의 최용수 감독은 이 돈보다 의리를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들였는데요. 최용수 감독이 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큰 물로 나가고 싶다. 한국으로 나중에 돌아와서 축구 발전을 공헌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이 이직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으로 가는 거 그리고 연봉 많이 받는 거 이거 당연합니다. 뭐 프로 세계에서 기회를 그렇죠. 잡고 도전하는 네.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즌 도중에 가버리는 거는 이 깔끔한 일처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이왕이면은 이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근사한 말을 하면 좀 좋겠는데 이 실력이 부족한데 큰 물에 간다는 거 이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으면은 쉬면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연수 떠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중국 축구가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큰 물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래요. 예. 이 차이나머니가 넘쳐나는 큰 시장일 뿐이지 우리가 축구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큰 물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 최용수 감독 오늘 안산 무궁화하고 FA컵 마지막 경기가 있거든요.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FC 서울 감독직을 사임합니다. 맞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축구를 뭐 잘하는 게 아닌데, 예? 근데 그게 뭔가 배울 수 있는 큰 물이다. 그건 좀 그렇죠. 땅덩어리가 크다는 건 동의합니다. 예. 근데 후임은 황선홍 감독인 모양이에요? FC 서울은 이 최용수 감독 후임으로 이 황선홍 전 포항 스틸러스 감독을 선임했고요. 이 황선홍 감독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포항에서 물러났는데 7개월 만에 현직 감독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용수 감독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에 16개 팀이 있거든요. 근데 이 16개 팀 가운데 5팀이 한국인 감독입니다. 이 박태하, 장혜룡, 홍명보, 이장수 감독에 이어서 이 최용수 감독이 5번째 한국 감독으로 중국에서 활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유로 2016 여기에서 유럽 축구계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일스가 16강에 올라갔네요. 예? 영국을 이루고 있는 영연방 4개 나라가 있죠.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있는데 이 웨일스는 그 중에서도 이 유럽 축구의 변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유로 2016에서 이 처음으로 이 본선 무대에 진출한 겁니다. 네. 처음 출전해서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제 러시아를 3대0으로 이기고 2승 1패로 16강 진출을 확정됐고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스페인을 2대1로 이겼습니다. 크로아티아, 스페인 모두 16강에 이름을 올려놨고요. 폴란드도 우크라이나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구 얘기 좀 해야겠죠? 하나가 지금 예. 꼴찌죠, 그죠? 근데 예. 한 방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 하나가 일시 16연승을 저질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화가 꼴찌이긴 하지만 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맞아요. 긴장을 놓을 수 있는 팀 아니거든요. 예. NC의 16연승을 저지했는데 이래서 이 꽝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어제 NC를 8대2로 누르고 NC의 16연승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화가 KT와 공동 9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요. 예. 이 NC가 지난주에 팀 타율이 3할 7푼 9리였거든요. 팀 예. 타율 3할 7푼 9리는 엄청난 이 기록입니다. 이렇게 이 타격에 불붙은 NC를 한화가 어제 단 3명의 투수를 올려가지고 2실점으로 꽁꽁 묶었고요. NC 태인지 선수는 어제 2회 첫 타석에서 홈런을 날렸는데 3타석 연속 홈런입니다. 홈런 22개로 홈런 단독 1위를 질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이순철 전 LG 감독이 하나의 김성근 감독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공개 편지였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이 한화가 지금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김성근 감독은 이 투수 혹사 논란을 겪으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순철 전 LG 감독이 이 자신의 SNS에다가 김성근 감독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쓴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이 감독님이 논란 속에 계시는 걸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한다.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김성근 감독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이 김성근 감독하고 가까운 사이라면은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비공개로 사적인 편지를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은 일부러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신의 편지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쓴 것이라고 보겠는데 예. 많이 뜬금없어 보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탤런트 오영실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도 지난주에 가족끼리 야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몇십 명의 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몇 시간을 청소해야 다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곳이 없을 땐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물을 밀폐 용기에 담아가서 다 먹은 후에 빈 용기를 다시 싸들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법. 조금은 불편해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환경 에티켓은 더 가까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저 멀리. 환경을 보호하며 공연 관람하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햇볕 잘 통하고 바람 잘 통하고 서울과 바로 통하는 좋은 집이 군포에 옵니다. 자연과 통하는 테라스와 5베이 혁신 설계로 군포에서 좋은 집으로 통하는 아파트. 군포 송정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1899-3588 금강주택 7월 오픈 예정. 수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수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수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조정탄산수. 아유, 오늘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8시 31분 12초 지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로 위로에서는 차가 옆으로 자주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른 아침 시간에 서운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주변에서 꽤 애를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양재대로에서 또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서 나들목 밤고갯길이고요. 수서역 반면 진출로에서 승용차가 넘어지면서 이 부근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 청담대교로 이어지는 분당서로는 장지에서 청담대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아침 6시 30분경에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합참이 다시 북한이 무수단 추정 미사일 한 발을 추가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전자발까지 끊고 도심을 활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 도대체 전자발찌 이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 무엇인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과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자, 이거 지금 전자발찌 막 자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요.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인데요. 예. 지금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17일 밤에 이제 16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은 이제 17일 날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17일 날 밤 9시가 좀 넘어가지고 서초IC 부근에다가 이제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도주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대전으로 내려가가지고 렌터카를 빌려 타고
그 여성 가방을 날치기 하다가 이제 거기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예. 그 범인의 이제 그 동선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미 16일경에 그 개포동 아파트에서 본인하고 안면이 좀 있던 그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통장하고 뭐 휴대폰 이런 거 등등을 훔쳐가지고 도주한 게 이제 밝혀진 것이죠. 아. 예. 근데요, 박사님. 이 전자발찌 끊는 게 쉬운가 봐요? 예? 이거 그전부터도 몇 번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동안 그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게 몇 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좀 강하게 잘 자르기 어렵도록 요즘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절단기로 자르면 잘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좀 강한 걸로 재질이 좀 강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수신기 따로 발에 차는 거 따로 이거를 일체형으로 좀 만들어라. 어허. 이런 요구가 있었고 한데 하여튼 요번에는 법무부에서 뭐 금년 말까지는 나름대로 새로운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 거의 다 해간다니까요. 예. 기대해볼 만합니다. 예. 근데요, 이 전자발찌 끊으면은 경찰이 바로 아나요? 그거 아니죠. 전자발찌를 끊게 법무부죠. 되면은요. 예.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이 통보가 울리고 관제센터에서 경찰서로 연락을 해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동시에 출동을 하도록 돼 있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출동을 못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법무부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법무부의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이제 경찰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해요. 예. 이게 잘못하면 경찰이 또 처벌받고 나온 사람을 감시 통제한다는 즉 말하면 이제 개인 사찰의 오해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인권 문제 때문에 그걸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원화시켰다. 근데 이게 이원화되니까 이게 어떻게 빨리 대응이 좀 잘 안 되는지, 예? 이게 좀 끊고서 뭐 범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요번에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끊자마자 경찰에서는 바로 관제센터에다가 그동안 이 사람이 돌아다녔던 행적 기록을 요구했는데 관제센터에서는 그거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 또 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관제센터에서 자기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 사람 끊고 도망간 사람 동선을 좀 요구했더니 그건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못 받았어요. 근데 박사님 그거 끊었는데 동선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직전에 이 사람이 쭉 댕겼던 기록들이 전부 있지요. 그 전에 다녔던 기록들이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것만 빨리 주면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전자발찌를 끊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위험범이거든요. 긴급한 사유에 당연하지. 해당되니까. 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도주하려고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긴급한 사안으로 봐갖고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다가 그동안에 이 사람의 행적 며칠 전에 그 행적을 바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참고해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을 쭉 훑어나가다가 빨리 검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장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맞습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요게 좀 일원화가 될 필요도 있다, 이건데. 예. 그런데, 근데 전자발찌 채울 때하고 안 채울 때의 재범률의 차이가 좀 있나요? 이거는 뭐 지금 하도 이제 이런 사건이 나니까 지금 그거 뭐 채우면 뭐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통계로 보면은 2008년도에 그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 성범죄 재범률이 14.1%였어요. 근데 이제 2008년 이후에 시행하고 나서 1.7%로 한 8분의 1 정도 감소가 됐어요. 확 줄었네요. 네, 줄기는 뭐 반 이상 확 줄었거든요. 반이 뭐예요?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건 실효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진짜 실효성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연말이라고 그러셨나요? 지능형 전자발찌? 예. 이거 도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능형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거는 지금 따로 발을 타는 거 수신기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딱 차면은 맥박이라든지 체온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음주한 것까지
피부 온도를 잰단 말이죠. 그런 움직임하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면 그게 이제 중앙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고, 예.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거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그래서 그 예측이 되면 그 사람을 담당하는 보호 관찰관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 범죄 징후 사전 예측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거는 꼭 필요해요. 예. 지금 사실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천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2,500명 남짓입니다. 2,500명 남짓. 예, 그런데 그 맥박하고 이런 거를 그 관제소에서 다 들여다보려면 통제, 보는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 그렇죠. 숫자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요번에도 그게 문제기는 해요. 법무부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게요. 이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한 200여 명에 불과해가지고 2,500 몇 명을 통제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몇 명씩 봐야 돼요. 그럼요. 아니죠. 그건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교대로 할 테니까, 예. 다 강력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좀 느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발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성범죄만 하는 게 아니고 강력범,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요? 다 합니다. 다 하는군요. 살인, 강도, 성범죄, 그러니까 강간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인신 납치. 그 다음에 절도도 상습 절도범. 예. 이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채우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전자발찌는 사실 지구상에 채우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요? 이중처벌의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성범죄자 집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한다고 그러던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집 밖에 그 공간을 딱 주거를 제한하고요. 그죠? 예.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성범죄자들끼리 따로 저쪽 산에 가서 따로 살게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살라고. 예. 이게 재범률이 높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격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재범률이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8분의 1로 뚝 떨어지면 이 전자발찌를 보완을 해야지 이거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럼요. 이걸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은 명백히 절대 다수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돼요. 예. 자신의 위치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재범률은 확실히 현격히 떨어지니까요. 예. 전자발찌가 실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관리를 만에 하나라도 전자발찌를 끊는 순간 이 사람은 강력범으로 변신하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못 끊게 하고 그죠? 예.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개선만 해가지고 잘 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범죄 예측 방지 시스템이 됩니다. 김 박사님 하나만 청취자 여러분이 3636님이 이런 의견 주셨는데 체내에 아예 이식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자발찌를 차는 것도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체내에 삽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체를 상해하고 그 기기를 삽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인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교수님. 예. 지금까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신공항 건설 문제 오늘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쭉 한번 짚어봤죠. 물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부산이냐 밀양이냐 이런 지역 갈등 상당히 뜨거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공항 문제로 불거진 지역 갈등 문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역 갈등 이거 뭐 있었죠 옛날부터. 당연한 것이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여러 부족 집단들을 무력에 의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 내부에 이제 복속된 집단들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반발로 이어지는 이제 권력대 지역 사이의 갈등은 뭐 초역사적이다 거의. 예.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초역사적이다. 사실 국가 역사에서는 항상 그렇죠. 있었던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의식이라는 그런 것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지역 갈등. 근데 혹시 문헌 같은 데서 언제 이런 거? 그 예를 들어 뭐 문헌을 따지기 전에 사실 이제 뭐 당장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얘기들은 안 나오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백제의 왕족들을 하부 귀족으로 편입하고 고구려 왕족을 또 하부 귀족으로 편입하고 이러면 나라는 통일됐어도 본래 고구려와 본래 백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신라 아시다시피 신라가 이제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자마자 바로 후백제 후고구려가 나오잖아요.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300년이 지난 뒤에도 옛 고구려, 옛 백제 지역 사람들은 신라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부흥을 내세우면 바로 거기에 이제 호응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신라인이 아니다. 우리는 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다. 우리는 망한 고구려의 백제 유민들이다. 이런 의식 속에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이 소위 말해서 국가에 있어서 이 자원 배분이라는 개념이 보다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이 지역 갈등,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자원 배분의 불평등성, 내가 거기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거 기분 나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이전의 전근대 시대의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지역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중앙 권력의 지역 차별에 대해서 일어났던 이제 집단적 저항이나 불만 이런 것이 강했죠. 예를 들어 이제 고려 시대에 나라 이름을 이제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로 이제 북방 국가의 후예로 이제 자처하면서 과거 이제 특히 왕건을 괴롭혔던 후백제 지역,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이제 차별을 이제 일상적으로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조선 시대는 또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또 일반적이었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일반적이었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죠. 특히 조선 말기에도 평안도, 뭐 홍경래는 아니라고 불리는 평안도민들의 집단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뭐 이랬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국가가 자원을 배분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각 지역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자들을 국가가 수취하고 수탈한다는 개념은 있었어도 자원을 배분해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이건 국가의 책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 시대 또 산업 시대가 되면서 국가가 산업시설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도로체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하면서 이른바 지역에 이제 지역 개발이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지역 내 지가,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보통 지가였죠. 지가 상승과 연계되고. 땅값. 땅값 상승과 연계되고. 이번에도 땅값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신고화 문제도.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어떤 지역이 개발에 소외되고 어떤 지역에 특혜가 집중된다.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감정이 더 이제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어디에 항만을 건설하고 특히 뭐 1930년대에는 어디에 이제 북산 개척 사업 그래서 북한 지역의 모든 발전소라든가 대형 공장들은 다 북한 지역에 몰아놓고 남한 지역 그냥 농업지대로 놔두고 또 철도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나서 철도 역사를 실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라고 해서 1904년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이 강요한 조약도 아니고 거의 뭐 협박 문서인데요. 거의 보면 그 조항이 단 하나예요. 대한국 정부는 일본군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군략상 필요한 그 토지를 요구할 경우에 즉각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역도 이제 군사시설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예를 들어 예.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만 평을 그냥 철도역 부지로 이렇게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뺏어간 토지를 전부 철도역으로 쓰냐면 그건 아니죠. 예. 그런 토지 주변을 이제 그 역사 주변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택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의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족차별적 성격을 띠었어요. 예. 지역차별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에게 이제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빈 땅을 개발해서 일본인들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별적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힌 거죠. 이제 이런 것이 해방 이후에 또 다시 이제 특히 60년대 이후에 막 국토개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토개발 과정에서 재현이 됐고요. 일단 의심은 뭐 이제 뭐 한 세기 거의 뭐 5, 60년간 모든 개발 사업에 무슨 정치적이거나 차별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심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자리 잡았었고 또 60년대의 막 경제개발,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이 사실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 편파적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철도 경부선, 경부 고속도로, 예?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그런 걸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경부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조선시대 중요한 국도의 축은 경부선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렇죠. 경의선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호남이 또 중요한 그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축선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한국에 침략하는 과정에서 개항을 요구했던 삼항구가 일본에 가장 가까운 부산, 그다음에 동해안의 원산, 그리고 서울 주변의 인천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항구가 부산, 인천, 원산이 일본으로서는 한국 침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점들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그 이권을 약탈할 때도 경부철도 주식회사가 애초에는 이제 경부철도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경부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일본인들이 합자해서 만든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징발해서 이제 군용철도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경부선이 이제 중요성을 가졌고요. 식민지 시기 내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내내 경부축선이 발전하는 건 뭐 그러니까 교통로로서 어쩔 수가 없었죠. 또 뭐 그런 그 축선에서 보자면 이제 60년대 경부고속도로 부상한 것도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특히 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과의 이제 교역이 계속 늘어나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그게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국토개발 과정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울산, 포항, 창원, 구미, 마산 할 것 없이 모든 이제 산업시설들이 이 경부선 중심으로 해서 그 특히 영남 지방에 이제 집중하는 문제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게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제 특정 지역의 모든 이제 그 경제적 국가적 자원을 몰아주고 다른 지역들은 이제 소외시킨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불만은 따지고 보면 좀 온당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 아까 땅값 말씀하셨지만, 땅, 이번에 신공항도 사실 농지가 되게 올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땅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글쎄요. 그 신공항으로 이제 얘기는 가덕도나 밀양 그 주변에.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측하고 투자했는데 국가가 배신했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개인에 있어서의 재산의 손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맞죠? 정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요. 이건 이제 자본주의적이거나 민주적인 방식은 안 되죠. 아주 독재적인 방식으로 철저히 밀실해가 독재적인 방식 그냥 누르면 되죠, 그렇죠. 그냥. 아니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밀실해서 일제강점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의 신당동 지역 그 당시 이제 뭐 많이 이제 공동묘지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요? 신당동이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대충 보면 사대문밖에 다 묘지가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일제강점 초기에 뭐 미아리, 신당동, 아현, 이태원 이건 이제 4대 공동묘지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 경성부가 지정한 공동묘지. 근데 이 경동묘지 아무도 이제 거기는 관심도 안 가는 땅이죠.
묘지 주변이고 뭐 재수가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일본인들이 1920년대 땅을 땅을 다 사모으기 시작한 거죠. 땅을 다 사모아서 일본인들의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이제 경성부청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신당리 공동묘지를 폐쇄하고 택지로 개발한다. 땅값이 10배, 20배 뛰는 거죠. 사실은 완전한 밀실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정보가 소통되는, 공유되는 집단이 소집단인 경우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지가 장난을 치는 것들이 워낙 일반적이어서 일제강점기 모든 토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60년대 우리 강남 개발할 때도 그랬거든요. 개발 정보 터뜨리기 전에 도시계획 발표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 토지 거래는 다 끝나버리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의 이제 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나 사전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게 투명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이 가능성이 50%밖에 안 된다. 가덕도가 논의가 되지만 가덕도나 뭐 밀양이나 또는 이제 다른 제3의 대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미리 무모하게 투자해놓고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죠. 해놓고는 나중에 원망하는 이런 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한번 지역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